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로 있는 유명순입니다. 오늘 저는 위험인식과 재난심리를 통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는 전략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간단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사실 긴 시간 지속이 됐고요. 저희들이 이걸 하루도 자유롭거나 이 코로나19로부터 독립된 생활을 하지 못했을 정도로 현재 우리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신종 바이러스가 일으킨 전염병이자 감염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팬데믹 선언을 통해서 국제적인 우려와 그리고 위기 상황에 놓여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보건학자고, 그래서 보건학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취약층을 보호하고 지금 우리가 서로의 신뢰 자본을 고갈하지 않고 서로의 신뢰를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개인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의 대비, 그리고 개인적 노력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노력, 그리고 사회적 반응과 대응의 측면에서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었고요. 제가 굳이 이 하루하루의 내지는 한 달 한 달의 큰 사건들을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코로나19는 정말로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안겼고 6개월이 이게 맞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개월수로 6개월이고 꽉 찬 5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매월 큰 사건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예컨대 처음에는 메르스에 비해서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집중시키고 긴장하게 만들었다면 2월에 있었던, 하룻밤 자고 나면 8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확진되었던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의 참석자들 중심의 집단 감염이라든가 3월 달에는 이제 물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처럼 강도 높은 봉쇄, 그러니까 이동 제한이라고 하는 조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 국민이 상당한 수준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경험했죠. 4월이 되니까 이게 좀 완화됐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또 초중고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고 이제 연기가 되는, 그래서 결사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처를 지켰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5월에, 그러니까 5월 6일을 기점으로 생활방역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5월이 되었을 때 이태원에서의 클럽을 갔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이 확산됐고, 이게 지역사회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이 과정에서 일부의 정말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과는 좀 다른 정보 협조가 부족했다든지 이탈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걱정을 넘어서서 이제 분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이제 6월로 접어들게 되자 이게 이제 수도권 감염이 상당히 무게를 얹게 되고 이게 심각해진 상황이 되면서 의료진의 탈진, 그리고 의료진들이 힘들어하게 되는 이제 일들을 저희가 뉴스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었죠. 정리하자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큰 병에 장사 없다라는 예전의 속담이 하나 틀릴 것 없는, 초기에는 한두 달이면 어떻게 해결하지 않을까, 그래도 석 달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들이 그게 그렇지 않고, 가장 최근에 제가 했던 설문조사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동안 상당히 장기간 인류와 공존하면서 장기 공존 체제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보통 어떤 이 감염병에서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하다가 줄어들게 되면 그걸 뉴스로서 다루는 그 관심도라고 하는데 그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는 확진자가 저렇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월 1000건 이상의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매일의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행동을 함에 있어서 코로나라고 하는 영향권 안에서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근로자들을 비롯해서 뭐 일반적인 이 보통의 사람들 모두가 하나의 이 시민사회라고 하는 걸 놓고 보면 초기에 단기 싸움 같으면 정부와 전문가가 잘해주고, 즉 정부 당국의 방역을 잘해주고 전문가의 지침이 적절하면 어느 정도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만 이 정도의 장기화 사태가 되면 시민 한 명 한 명을 넘어서는 시민사회, 그리고 미디어로 제가 이제 단순화시키긴 했습니다만 위기소통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힘을 합치고 편견을 줄이고 비난을 줄이고 연대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 전체적으로 이 큰 연대를 이루었을 때 장기화에 더 잘 대비하고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그러면 이것을 그 사회가 그 위험을 과연 accept, 즉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위험이라도 어느 국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들은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에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지를 가늠하는 건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소위 위험인식이라고 하는 perception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요. 그리고 그 정부 당국이나 제도적인 통제 말고 사회적 통제, 예를 들어 문제를 일으키면 엄벌에 처하는가, 문제를 일으키면 왜 그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가와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사회는 굉장히 권위적으로 위험을 대응하는가, 뭐 반대로 자유주의나 아니면 개인주의적으로 대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고려했을 때 한 사회에서 그 위험이 어느 정도나 수용 가능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험인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재난심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자 심리적 동물이기 때문에 정서와 감정이라고 하는 반응들을 하는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심리는 무엇일까? 우리는 지난 5개월 그리고 개월수로 반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어떤 심리적인 경험을 했을까와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죠. 그런데다가 특히 중요한 것은 6개월이라고 하는 이 반년 가까운 시간 동안 현장에서 매일매일 업무에 투입됐던 역학조사관, 준역학조사관, 그리고 지자체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보건기관의 공무원들, 그리고 치료기관에서 일하시는 간호사, 의사, 방사선사, 뭐 각종 의료진들이 지금까지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어떤 심리를 겪고 있는지, 어떤 미충족 수요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왜 우리 한 명이라면 비교적 치명률이 낮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있어서 좀 뭐랄까요, 조금 더 여지가 있겠지만은 왜 우리가 지금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사회적 경각심들을 계속 높인 상태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듯이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 연대라고 하고 사회적 신뢰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들 스스로 성찰해내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내용들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월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 5월 말까지 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총 5번의 이 코로나19 인식조사를 했고요. 최근에는 서울시민만을 선정해서 813명, 그리고 경기도민 256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했고요. 지난 5월 중순부터 말까지는 경기도 의료진 11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총괄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위험인식인데요. 보통 이 위험인식은 어떤 이 질병이 나에게 일어날 가능성과, 만약에 그 질병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나한테 얼마나 심각한 이벤트인지를 묻는 두 가지 문항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다시피 지금 보면 파란색, 즉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가 감염될 거라고 하는 가능성보다는 그것이 감염이 되었을 때 나에게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인식이 더 높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이러스만을 초점에 놓고 보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높고 치명률이 낮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지금 고령층의 이 사망이라든지 중증 질환도를 떨어뜨리는 게 저희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게 외국하고 우리의 또 다른 차이이기도 하고요. 어쨌건 그런 의학적인 정보에 비추어 보면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은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사태의 가능성보다도 높게 가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내가 감염될 것이다, 혹은 내가 감염됐을 때 이 일은 나에게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 똑같은 선택지를 줘도 국민들께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건들이 다르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감염이 될 것이냐라고 할 때는 지금 큰 이벤트가 되고 있는 소위 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핫스팟이라고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죠. 그곳과 내가 사는 곳은 가까우냐 뭐냐. 예를 들어 내가 대구 경북에 살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느냐 아니냐와 같은 조건들을 크게 고려하는 데 비해서 파란색을 보시면, 반면에 그 사건이 나한테 얼마나 중대한 일이냐,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라고 볼 때에는 내가 그 감염 사건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저항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 나이, 내 건강 수준 같은 것들을 크게 보더라. 그래서 이것은 얼핏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도, 우리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고 사회적인 취약층들을 돌볼 수 있도록 관심을 또 참여를 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놓고 판단을 하게 되면 다른 조건들
점들을 고려하면서 상황을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소통의 관점에서는 의미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우리 국민들은 내가 코로나 감염이 됐다 라고 할 때 가장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이 내 감염이 남에게 미칠 영향인 것이 저 연구자인 제 입장에서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어떤 질병이 걸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건강의 변화가 생길지, 내 일이나 내가 하던 역할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보통 보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는 이것이 남에게 미칠 영향, 여기에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들은 지금 감염이 되면 동선이 공개되고 여러 가지 일에 의해서 소위 민폐가 되지 않을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또 그것 덕분에 굉장히 조심하면서 남을 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자신에게 미치는 이 함의보다 내 감염이 남에게, 우리 사회에 미칠 함의를 크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국 사회의 코로나19 대응에 어쨌거나 현재까지는 우리가 공유해 볼 만한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남에게 폐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게 하나의 측면이라면 또 하나의 측면에서 조금 걱정해 보거나 혹은 대화해 볼 만한 내용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 사람 잘못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고 지금 일단은 치료에 신경을 써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게 다 공존을 하는데요. 이번 코로나 감염의 경우는 초기에, 그러니까 즉 3월 달에 측정했을 때에 비해서 5월 달에 측정했던 전반적인 경향에서 감염이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 말하면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향성이 강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초기에는 일단 이 감염 책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쪽에 좀 더 마음을 기울인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소수의, 굉장히 극소수의 대오를 이탈하고 우리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는 사례들이 늘어나게 되면 감염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게 되는 우리들의 인식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도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든지 예상이 가능하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제가 강의를 통해서 또 이따 있을 질의응답이나 아니면 이후에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듣고 계신 분들하고 지금 우리가 비대면의 사회 또 언택트의 생활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데 화면 너머에 계실 분들은 저하고 지금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제한이 된 게 이전하고 저로서는 상당히 아쉽고 어려운 점이기는 한데요. 이 한두 장의 슬라이드는 결코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또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해볼 만한 내용들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또 발견하게 된 흥미로운 점은 젊은 층들의 이 생활방역 지침 준수가 조금씩 낮습니다. 그런데 그 낮음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일 뿐이긴 합니다만 감염이 되는 것이 어느 정도 운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믿음, 동시에 젊은 층이 고령층에 비해서 나의 건강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건강에 이 자신감이 있고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힘이고요. 그러니까 나는 건강에 자신이 있는데 감염을 위해서, 감염 예방이나 이 확산 저지를 위해서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감염될 사람은 되는 거고 또 나의 감염 여부는 어느 정도 운에 달렸다라고 하는 믿음의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고령층에 비해서 젊은 층에게 높다라고 하는 점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점이긴 합니다. 안타깝고 또 걱정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처음 터졌을 때부터 제가 이걸 매번 측정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한 가지의 질문이지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귀하의 일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정도나 멈췄습니까?에 대한 질문인데 완전히 멈추면 0점, 예전하고 똑같으면 100점입니다. 즉 점수가 낮을수록 우리 생활이 아직 정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때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 점수가 변동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사태 때의 변화에서 우리가 아직 완전하게 회복하고 있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 중에서도 주부와 고용원이 있다가 그 고용을 해고해야 했던 자영업자들,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는 아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보건학적인 연구를 좀 접하시면 보통은 기저질환이 있냐 없냐, 소득 수준이 낮냐 높냐,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냐 없냐 같은 것이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는 아주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있는데 그게 대구 경북입니다. 즉 대구 경북에 사시는 시민과 주민들은 본인이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그 사태가 상징하는 것들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스트레스 이상의 충격과 공포를 느꼈고 그 경험에서 지금도 본인들의 과거의 일상을 완전히 평균적인 수준보다 저렇게 떨어지는 정도로밖에는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저소득층은 평균적인 혹은 고소득층에 비해서 예전의 일상을 보다 더디게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형태별에 있어서도 그리고 소득 수준에 있어서도 이 회복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에 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 다음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한 것이 귀하의 삶의 웰빙에는 여러 영역이 있죠.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뭐 경제적 건강 등등. 그런데 코로나19는 귀하의 이 웰빙을 형성하는 영역 중에서 어느 영역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쳤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크게 달라진 나의 일상은 일단 신체적 움직임들이 줄어든 거.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체 건강이 있고 중요하게도 그러니까 이 가계와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그리고 이제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19는 바이러스가 일으킨 어떤 호흡기계를 중심으로 한 질병이지만 그리고 감염증이지만 이 사태 자체는 우리 일상의 웰빙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그 증거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이것이 지금 오늘의 이 내용을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하고도 연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외국에서도 이 진단을 한 바가 있고요. 실제 저희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수준만 일자리를 보존하고 급여의 수준을 보전을 할 수가 있었고요. 나머지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예컨대 일자리는 보장이 됐지만 임금이 줄었거나 일자리는 보장이 됐지만 무급휴가 상태에 놓이게 됐거나 아예 일자리를 잃었거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의 청년층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대부분 단기 근로직, 예컨대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한편에서는 젊은 층들이 마치 생각이 없어서 돌아다니고 마치 생각이 없고 아무 이 걱정을 안 해서 친구들을 만나고 술을 마시고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 삶의 기본이 되는 가계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계층은 20대의 이 청년층들일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한두 가지의 사실을 가지고 탓을 돌리거나 편견을 갖거나 비난하는 것이 갖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이제 모든 사태는 우리에게 감정을 주죠. 게다가 코로나19처럼 일상을 멈추게 만들고, 만나던 삶의 방식을 바꾸게 만들고, 교육과 학습에 있어서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리고 시험을 보고 그래야 취직이 되는데, 시험을 못 보게 되거나 면접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거나, 아예 그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 이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소위 말하는 감정을 촉발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차에 걸쳐서 동일한 질문을 물었고, 그러니까 질문은 뭐였냐면, 귀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이나 이 정보를 접할 때, 뉴스를 접하면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랬을 때 파란색이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제1의 감정은 불안이죠.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 수가 줄어들어도, 확진의 규모가 줄어들어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인데, 저 주황색으로 보이는 건데, 그게 분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분노가 솟았던 두 번의 피크가 있어요. 한 번이 2월, 언제일까요? 신천지 사태죠. 그리고 나서 5월입니다. 뭘까요? 이제 좀 일상을 재개하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이제 나도 여가 활동을 하고 헬스클럽을 갈 수 있는 것을 기대했건만,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5월 8일 어버이날,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었는데요. 무슨 이산 가족도 아니고 투명한 두꺼운 벽 너머로 부모의 손바닥을 만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결코 평안한 감정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왜 분노를 느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2월에 답변에 많았던 것이
것이 신천지 사태. 5월의 질문에 가장 많았던 것이 이 이태원을 중심으로 했었던 그 집단 감염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거리두기를 끝내고, 물리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일상 방역이라고 하는 걸로 넘어갈 것을 기대했던 것을 거스르는 것에 대한 분노 감정이라는 것이 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국민들이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호소가 상당합니다. 10명 중에 4명 정도는 내가 왜 이러지 싶을 만큼 코로나 정보에 집착하고 그 정보의 사소함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신체 증상 호소는 높지 않습니다만 이 지나친 정보량, 저희가 인포데믹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오늘은 다 다룰 수 없겠지만 이런 위기소통이나 아니면 이 근로와 그다음에 이 학습의 환경에서 저희들의 이 위기 속에서의 안정감이나 아니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고 현명한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대화나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적 지지에도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실은 왜 자고 나면 우리가 선진국 됐더라 이런 말이 요즘 좀 있는데요. 방역 대응을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코로나19가 터지기 전 한국 사회가 굉장히 고민했던 것은 우리가 서로를 도와줘야 될 이웃 자본, 그리고 가족 외의 친구 자본, 그리고 어떤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의 빈약함이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내가 만약에 자가격리에 들어가거나 확진이 돼서 환자격리에 들어갔을 때 가족 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되냐, 혹은 가족 자체를 아예 다 포함해서도 물어본 적도 있었고요. 그랬을 때 한두 명 수준이거나로 압축이 되지 외국에서 이제 이야기하거나 학계에서 권장하는 5명 이상의 숫자의 범위는 비율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내용으로 보더라도 이제 경제적으로 임금이 줄거나 가게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받는다든지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적에 조언을 구할 수 있다든지 이런 자본이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지금 전문가들 말씀처럼 한 몇 달이 아니라 1년, 2년까지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될 때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저희가 지금 시급하게 신경 써야 할 것은 어떻게 이런 사회적 자본을 노동의 현장이나 아니면 지역의 현장 속에 만들어낼 거냐. 왜냐하면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나하고 남 사이의 거리를 끊거나 멀리하게 만들지 그걸 끈끈하게 붙이는 쪽으로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경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실제로 조사해보면 자가격리 때 귀하를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해준 게 뭐냐? 그럼 우리는 1위가 가족, 2위가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을 통한 동영상 시청이었어요. 근데 거의 유사한 질문을 해외에서 했을 땐 친구와 이웃의 순위가 저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도 뉴스를 통해서 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자가격리하는 사람을 위해서 작은 음악회를 열어준다든가 어떤 그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주는 이웃들의 교류. 근데 지금 우리는 남에게 폐를 끼칠 것을 걱정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피하거나 서로 거리를 두고 살아온 지난 꽉 찬 5개월 그리고 개월수로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만약에 계속해서 2배수, 3배수로 길어지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대로 가도 좋은가? 이렇게 그냥 각자 알아서 자가격리 버티게 해도 좋은가? 그러면 예를 들어 40평 이상대의 주택에서 살아가시는 분하고 10평은커녕 5평도 안 되는 곳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똑같은 조건에 놓여 있다라고 알아서 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좋은가? 와 같은 이슈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다행인 것은 제가 생각하는 K방역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는 이것인데 우리 국민들이 공적 주체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질병관리본부 이제 정은경 본부장님 개인만이 아니라 방역 당국에 대한 신뢰도는 5차를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90% 이상 외국 사람들한테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 정말 깜짝 놀라죠. 정부에 대한 불신, 전문가에 대한 불신, 방역 주체에 대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에 대한 불신들이 상당한 수준인데 비해서 한국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 아래 맨 끝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언론입니다. 보통 언론은 위기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문항에 포함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언론의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평가가 굉장히 비판적이신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이걸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검사비,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정말 낮았죠. 그런데 초기에 미국 같은 경우는 검사 자체가 거의 4,000불가량을 내야 되는 경우도 이제 나중에는
이 처리를 해줬지만, 그래서 우리가 갖추고 있었던 건강보험제도라든지 우리 이 의료계의 높은 그 치료 수준이나 의료인의 헌신을 이제 굉장히 믿었던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쳤고요. 국민들에게 물어봤을 때에는 비슷한 패턴입니다. 높은 신뢰,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나의 불편을 감수했던 희생정신, 그리고 중요하게도 이게 아주 크죠. 그러니까 외국은 왜 외국이 방심했냐,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덩치 큰 국가들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설명할 때, 우리가 2015년도에 메르스를 생각해 보면 그때 38명의 이 생명,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석 달이라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잘 막은 것이긴 했지만, 병원 감염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했던 그 시점에서 몰입해서 아주 버텨냈던 그 경험이, 하지만 그때 우리가 동시에 드러냈던 이렇게 훌륭한 의료 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에서 어찌해서 이 공공시설, 예를 들면 음압병상, 음압시설 같은 것들, 필요한 감염병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했던 법과 제도와 같은 것들이 부족했는가, 그리고 왜 정보 공개가 늦었고 그리고 투명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성찰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가 이번 코로나 대응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제가 아니라 응답자들께서 저렇게 표시를 해준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성과에 그러니까 마냥 도취될 수만은 없는 것들이, 지금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사태가 지속되면서 감염되는 그 자체보다 감염이 됐을 때 내 동선 공개가 불러올, 그리고 왜 돌아다녔느냐, 왜 몰랐느냐,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 같이 나를 둘러싼 이 지적이나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떨어지고 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해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우리만의 특성일 것인지 외국도 비슷할 것인지, 그 대답은 그래서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지난번 메르스 이후에 고친 법 개정이 갖고 온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반면, 동시에 이처럼 우리 모두를 이 감염 사실 자체보다도 감염됐을 때 주변의 반응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심어줬던 점만큼은 이 앞으로의 더 성숙하고 더 현명한 대응을 위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강도 높은 거의 엄벌주의적인 그런 이 조처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어기거나 벗어나면 강하게 이 페널티를 줘야 되고, 그리고 안심밴드 착용이라든지 각종 수단을 동원해야 되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신뢰를 고갈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고 믿고 있죠. 따라서 정부는 이런 개인의 무책임과 이기주의를 이 처단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신뢰가 굉장히 강하고, 이렇게 강도 높은 이 주변의 이 부족과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야 되고 조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라는 점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지만 중요한데,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조사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12명의 방역팀과 의료팀을 조사를 해보니, 의료진은 일반인보다도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3배 이상, 3.53배 정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매일매일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보통 사람들보다 3배 이상 감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의료인이고 아무리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감염병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바로 이 전장에 나가는 전사의 마음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더 많이 소통해서, 국민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더위에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그러니까 개인의 할 수 있는 방역,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방역 활동들을 잘해서 의료진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진들께서는 상당히 오랜 동안 근무에 투입하고 계시면서 건강이 나빠졌다고 보는 인식이 높아요. 지금 이 오른쪽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시면 이 기울기가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업무 기간이 길수록 건강이 나빠졌다라고 하는 인식 점수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반영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둘 중에 한 분 정도는 지금 내가 일하는 곳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게 이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내가 일하는
근로지가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 당장 이 수준을 바꿔놔야 되겠죠. 예, 지금 현재 의료진의 그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적용했습니다. 총 13개 문항으로 측정을 했고 일반인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지금 현재 응답자, 즉 의료인 1112명, 의료인과 방역대응팀 1112명 중에 이제 10% 이상이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고도의 스트레스 상태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일반인하고 비교를 해볼 때 일반인의 경우는 동일 문항 중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아마 이 주변에는 가족도 있을 거고 이웃도 있겠죠. 그들에 대한 안전의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 비해서 의료진의 경우에는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하는 무력감이나 좌절이나 분노와 같은 것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렇게까지 결사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 감염이나 이 감염의 확산이 줄어들고 있지 않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드실 수 있는 우리들이 대우를 더 강고하게 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허점이 드러나는 일들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분들에게 높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간호사와 20대를 중심으로 정서적인 고갈, 이걸 이제 번아웃이라고, 아마 이 내용을 듣고 계실 분들 중에는 이 부분의 전문가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 문항 중에서 정서적인 고갈 파트를 일단 골라서 9개 문항을 측정을 했을 때 20대이면서 또 그 직종 중에서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정서적 고갈이 높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는 지나치게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서 또 일터를 나간다고 생각하면 힘들어지고, 일이 끝날 때쯤 되면 녹초가 되는 그런 감정의 호소라고 하는 것들이 적지 않은 수준에서의 이 위험한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메르스 때도 이미 문제가 됐던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때문에 나는 지금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만 나의 직업, 나의 이 일 때문에 주변에서 내 가족을, 그래도 나에 대해서 그런 편견이나 아니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감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나의 가족이 불이익을 보거나 아니면 이런 이 기피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신설한 질문인데, 코로나19 업무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소통 스트레스를 느끼시는지를 질문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소위 도나, 그러니까 지자체의 경우 도시 이런 데서 파견된 이 공무원들, 그리고 그러니까 보건기관에서 일하시는 보건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업무 소통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위기를 다루는 문헌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위기가 되면 갑자기 한 번도 일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해서 전 국민을 향해서 이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런 급박하고 스트레스가 높고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서로 간에 믿고 일을 하는 소위 말하는 팀워크를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데, 위기 상황은 그런 것들을 용인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소통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예상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위에 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서로 간의 이 소통 스타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소통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가 이렇게 높다는 거는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또 아이디어를 내고 하면 이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외국에서는 간호사를 예를 들면 의료진들에게 보호구라고 하는 개인 보호구 장비 부족이 큰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보다는, 그건 오히려 저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높은 거죠. 높은 게 그러니까 낮을수록 충족이 안 된 겁니다. 가장 낮은 것을 보시면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거나 여러 가지 고갈 상태가 놓여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지지가 없다든지, 식사나 휴식 시간에 대한 지원과 지지가 충족되지 않은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다도 노동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것들에서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전사들이 느끼는 미충족 수요라고 하는 것이 높다, 즉 충족도가 낮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덕분에 챌린지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과 함께 실질적인 노동 조건을 개선해 주는 것이 지금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것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업무에 투입되는 과정이 나의 자발적인 것만이 아닌 면이 있었다라는 응답,
그리고 나의 노동 강도를 완화해주기 위한 근무 시간의 조정이 있었다라는 응답이 반반에서 훨씬 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다. 나는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내 업무를 힘들게 해주지 않을 근무 시간 조정이 있었다라는 대답이 높아야 지금 우리가 믿고 이분들에게 계속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양상은 그렇지가 않았고 전반적으로 자원의 분배나 아니면 일의 역할 분배 같은 것들이 공정했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 색깔이 초록색이 아닌 주홍빛에 가까운 저 키 높이를 보시면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대답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청년층 의료진, 청년층 방역팀에게서 더 높았다는 점도 저는 함의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사회적 공정성과 울분 연구를 해오는 입장에서 이 데이터가 주는, 이 결과값이 주는 함의는 적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전사들은 내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바깥의 사태가 아무리 심각해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대답이 저렇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과 상관없이 언제 끝난다 하더라도 나는 하겠다. 이게 지금 전체 응답자의 80%가 넘고 심각해도 하겠다는 것도 77% 수준이기 때문에 눈부시고 놀라운 이분들의 헌신적인 업무 지속 의지라고 하는 것이 그려내는 어떻게 보면 양대 그림이죠. 한쪽에서는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식사나 휴식 시간 그리고 나의 스트레스 대응에 대한 지원 무엇보다도 업무에 있어서의 좀 더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와 같은 것들에 호소를 하고 있고 지금 나의 일터의 위험함 감염 위험에 대해서도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에게 전하는 한마디를 적어달라고 했을 때 가장 많았던 것이 힘내라는 말이죠.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이 마음이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믿고 가겠다라고 저희는 힘들지 않다라고 해야 좋은 거죠. 근데 이렇게 힘드니까 힘내자고 얘기하는 것 속에는 저희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 지금 현재의 대응팀 전사들을 향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더 있다라는 뜻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는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수직적으로 보여줬던 높은 신뢰에서 수평적인 신뢰를 강화하는 것. 두 번째는 현장과의 이때 현장이 의료진 방역팀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은경 본부장님을 향한 신뢰는 지금도 너무나 높기 때문에 유지해주되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몰라서 내지는 좀 더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던 것이 있다면 시급하게 개선하고 부족한 자원을 채워서 현장과 우리들 사이의 연대감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는 측면의 생활방역을 빨리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주부라든지 아니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시민 아마 요번에 측정한다면 이태원에 사시는 시민과 주민들의 스트레스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핫 이벤트라고 하는 중요 집단 감염 사태를 따라가면서 그 지역 주민과 보통의 사람들이 받게 될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 줄 거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앞에서 보여드린 저소득층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청년 세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 사회적 지원 자본이 부족한 사람들은 코로나19가 단순히 스트레스가 아니라 재난입니다. 그래서 재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지해 줄 거냐. 재난 긴급 지원금만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고 특히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배우는 것도 있고 그래도 부모님들도 한숨 돌릴 수가 있고 휴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계속 지연이 되니까 여기서 생겨나는 각종 갈등이라든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마쳤고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아마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다루려다 보니까 미처 충분하게 차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말씀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상정지는 제가 이 슬라이드에 영어를 가져왔는데요. 데일리 디스럽션이라고 해서 일상 깨짐, 일상 멈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질문 자체는 하나의 단일 문항이었고요.
아까 강의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귀하의 일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달라졌느냐. 완전히 멈추면 0점, 그리고 예전하고 똑같은 상태면 100점을 주자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낮을수록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멈춰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높은 게 오히려 좋은 거고 낮은 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장 낮았던 것이 2월 말인 것을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 조사는 문항이 하나짜리라서 5차에 걸친 5번 조사 외에도 그 사이사이에 저하고 협력을 맺고 있는 조사기관이나 여론조사 업체와의 문항에도 질문에도 넣었었기 때문에 보통 여론조사의 추이를 그리듯이 연결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점수가 낮은 시점이 언제냐면 2월 말, 그러니까 신천지 사태 때인 거죠. 지금 마지막에 쟀던 5차 조사 결과값을 보시면 그런 신천지 사태 때보다는 올라갔지만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맨 처음, 그러니까 저희 나라의 첫 확진 환자 발생이 1월 20일이었거든요. 저희가 첫 번째 조사를 시작한 게 그로부터 약 열흘 지난 굉장히 초기였고, 후베이성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처가 발생한 그 사이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즉 베이스라인에 해당되는 시점보다 지금이 아직도 그때 수준으로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50점대가 아마 6월에 측정을 한다면 이제 조금 더 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결과값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어찌되었던 5월까지도 생활방역으로 전환이 된 게 5월 6일이니까 5월 6일 이후에 측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께서는 중간 정도 수준에서 자신들의 일상 회복을, 내지는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컵에 물이 반 있으면 반이나 찼다인지 반밖에 안 찼다인지 해석이 다르듯이 아직 우리 국민은 예전 대비 절반 정도밖에 일상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뜻도 되고, 그래도 그나마 지금 신천지 사태나 이럴 때에 비하면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주는 게 이렇게 전체적인 평균값을 놓고 보면 뚝 떨어지는 집단들이 있다는 거고, 이들을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기로 일상이 마모된 집단인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어떤 펀치를 크게 받아서 회복이 막 불가능한 이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서 떨어져 있는 거죠. 일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즉 훨씬 더 일상이 정지된 상태에 놓여 있는 집단들이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보통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더 힘들 거라는 건 예상을 하시지만, 주부들, 제가 여기 첫 번째 표현한 것처럼 주부들과 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좀 더 강조할 수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주부들은 직업의 분류에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근로를 하는 근로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긴 시간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계속 집에 있는 동안 그 모든 일과 가사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부들에게 쏠렸을 것이고, 그 중에 일부는 남성 주부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여성 주부들이셨을 거고, 근데 일과 이 가사의 노동 분담이 우리 사회의 예전에 코로나 상황 전에도 큰 문제였었죠. 그래서 이 역할 분담이 빨리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 주부들 집단의 이 앞으로의 스트레스나 아니면 타인을 향한 감정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또 긴 호흡의 연구나 아니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로 부족한 강의를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다른 방법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